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고재윤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세게 잡았습니다. 일본인이 만든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소위 국어학자들의 모습, 그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란 말씀이 등기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리고 뒤에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리 글자에 대해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하는 내용에 핵심 가치를 두었고, 거기에 사람의 본질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오늘 주제에서 외래어 표기법,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감사할 일이 누군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글자 표기를 만든 사람은 분명 세종대왕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나란말이 달라지죠. 외래어나 외국어는. 그런 경우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문장 하나가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른 동영상 3.1절에 살펴보는 외래어 표기법 이런 내용에도 있으니까 외래어 표기법 전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거기에 비판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입니다. 끝으로 이 네 가지 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직접으로 많은 것과 협조를 주신, 직접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 자료죠. 자, 이 사람들이 직접 했다. 그리고 한국인 언어학자들은 약간의 들러리 혹은 정리, 뭐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한 사람만 저는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서 뭐 이상한 소리들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대표적인 영향을 끼친 오구라 신베이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본인 언어학자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구라 신베이의 이론을 추종해 가지고 훈민정음 표기에 일종의 반기처럼 들었죠. 그래서 일본어처럼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의 논리, 그 내용 보겠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내용에 반대했던 그 당시에 많은 언어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외래어 표기법에 끝까지 반대했던 몇 분들도 계셨고요. 당연히 주관을 가지고 그분들도 이야기하셨죠. 그렇지만 현재 주류 국어학은 그분들 대신에 이 오그라 신베이와 그의 제자들이 많이 세력을 잡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건 외래어 표기법에서 감사할 사람이 결코 일본인은 아니고, 앞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전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 세종대왕에 감사해야죠. 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지금 올리게 된 거는, 물론 시작은 제가 199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곳에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쉽게 수용이 안 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 외래어 표기법 만든 일본인들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좀 낮춰봐라면 뭐 대학교 레퍼트 수준의 그런 외래어 표기법 가지고 덤비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영어 GOD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발음기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GOD는 당연히 G는 기억, U는 우, D는 디귿. 물론 우리말과 이
영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G라든가 D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했네요. 자, 목젖이 울린다라는 거죠. 이 목젖이 울리는 소리를 이렇게 제가 지금 했는데 제 얼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 안 올립니다. 가능하면 제 얼굴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어떤 제자는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다가 제 얼굴 나온 거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하루 종일 너무 슬퍼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먹먹하고 아이고 우리 원장 선생님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갑자기 그렇대요. 그래서 얼굴 보이지 말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자, GOD에서 이 내용을 보면 G가 이제 기억, 그리고 D는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언어 수준에서는 디귿을 써서 그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저보고 틀렸답니다. 아니야 왜 시옷이야 시옷. 그래서 저기 간판도 내려야 되지. 디귿 아니야. 어? 어? 이상한데? 제가 지금 이게 그 방송 이거 녹화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뭔 일 있나? 소리가 들리네. 자, 어쨌건 자, 한번 호흡 가다듬고 생각해 봅시다. 뭐야? 이게 뭐니? 갑자기 왜 시옷이야? 디귿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이 가진 언어 능력이라는 거죠. 너무 큰 의문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동영상 올릴 수 있잖아요. 자, 일본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 언어 연구에만 종사할 수 없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금 투자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어떤 제한이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시옷을 좋아하는 일본어에서 보면 저는 일본어를 보면 그 받침처럼 우리 귀에 받침처럼 들리는 소리는 유성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비슷하게 받침 같은데 리을은 좀 빠지긴 합니다. 니은, 미음, 이응은 받침 소리로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글자들이 있죠. 그 두 가지 글자로 일본인들은 보통 표기하는데 그 일본인들의 이 글자 그리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흘렸는데 이 일본인들의 받침에서 보면 이 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니은, 미음, 이응 소리로 읽습니다. 글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읽어요. 자, 저 니은도 됐다가 미음도 됐다가 이응도 돼요. 일본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 살려뒀습니다. 왜냐면 영어에서의 L 발음 같은 건 리을 두 개거든요. 그걸 생략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본어 숫자 올려놓은 거 동영상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1이라든가 7이라든가 8을 그 치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은 살려뒀어요. 유성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역과 시옷은 일본어에서 뭐 락교, 제가 낫도 이런 발음 있죠. 그 락교라든가 낫도 발음에서 보면 이 초급 형태 표기죠. 언뜻 들으면 우리말 받침처럼 들리잖아요. 락교, 낫도 이런 거요. 자, 받침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시옷을 살려뒀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비읍, 다른 동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하죠. 비읍은 왜 살려뒀을까는 제가 항시 의문이에요. 이게 의문이긴 한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일본어하고 비교해서 표현하기에는 좀 적합치 않아서 생략을 하고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읍은 피읍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연관지어서 했기 때문에 감히 여기까지는 조금 일본인들도 손을 못 댄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그라 신페이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 비읍은 뭐 살려놓고 어떻게 했나 봐요. 자, 그러면 디귿이 빠져 있죠. 디귿은 왜 뺐어?
일본어 발음에서는 이 디귿 받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었을 때, 아, 한국인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수용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겠습니까? 일본어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언어학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론 체계를 보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인들의 외래어 표기 이런 부분은 일본어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받침 소리를 굉장히 중요한 받침을 올립니다. 저는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희한하게 그 후로 우리의 국어학에서도 보면 어, 제가 어떤 그 영어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시옷 성애자예요.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시옷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시옷을 많이 넣어요? 뭐 이렇게 우리의 그 글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옷을 굳이 막 넣는 그런 표기들 되게 시옷을 좋아해요. 자, 왜냐하면 일본어의 초금으로 낼 수 있는 받침으로 소리 낼 수 있는 이 원리이기도 하지요. 어쨌건 자, 디귿은 빼버리고 시옷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이 되건 학교 시험이 보건 디귿으로 하면 안 돼요. 세종대왕의 논리에는 어긋나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국민의 언어 수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수준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뛰어난 영어, 일본어 구사자들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태반이 뭐 저보다 뛰어나겠죠. 굉장히 뛰어난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입니다. 보자마자 알아요. 자, 영어 단어 shoot, cut, but 이거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전부 다 시옷으로 바꿔야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시옷 소리가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국인들이라면 이렇게 티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배가 산으로 가요, 논리가. 그 소리를 쭉 들어보면 받침 시옷하고 똑같대요. 그 받침 시옷, 한국인들이 받침 시옷으로 저걸 소리 내니까 그냥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했다는 뭔 소리야 이게?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어 수준은 일본인보다 높습니다. 일제강점기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 시옷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받침 글자의 원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받침 글자가 없습니다. 제가 디귿을 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God 보겠습니다. good, good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서 G를 바꾼 이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뒤에는 같지요? 자, 여기 G 자리만 다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묻, 풋, 웃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것도 묻 이런 식으로요. 시옷을 써야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논리를 살짝 더 넣습니다. 아니 세종대왕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표기하라고 했다고. 시옷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시옷으로 바꾸기에는 또 이상하잖아요. 묻, 풋, 웃. 이게 이제 오류 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바꾸는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발음들은 또 장음이라고 해요. 일본어에서 또 그렇게 해놨죠. 이렇게 일본어를 보면 여기는 이제 받침처럼 표현해 놨는데 그래서 일본어를 보면 무도, 후도, 우도 이렇게 발음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거는 지금 일본어 글자의 원칙입니다. 중간 초급은 빼고요. 똑같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 수준을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두 번의 호흡입니까? 한 번의 호흡입니까? 여러분들 정답 아시잖아요. 분명 한 번의 호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음절이라는 거죠. 소리의 마디가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보면 두 번의 호흡을 갖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거죠. 아니 여기에 왜 일본인이 껴가지고 계속 감사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저렇게 만든 무드, 푸드, 우드, 무도, 후도, 우도 같잖아요. 소리호. 이렇게 만든 일본인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훈민정음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이제 원초적 질문이잖아. 왜?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래요. 어, 그래서 과학적이고 현대화해야 돼.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현대화는 뭔데? 그러면 이제 일본어처럼 만드는 거 아니었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는 과학적인 소리 분석을 하지요. 세종대왕이 옳았다라는 걸 저는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세종대왕이 옳았어요. 당신들은 발바닥에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거기 세종대왕의 글자표기 원리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리 분석을 해보면 어떤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이런 파형을 만듭니다. 저는 이걸 소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숨 한번 쉬어볼까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99%의 소리는 숨을 내쉴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호흡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신다는 것은 살아있음이고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고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실존주의예요. 실존적 철학이라는 거죠. 당신이 왜 살아있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거야. 당신이 살아있는 걸 할 수 있는. 우리는 소리를 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자, 세종대왕은 이 소리를 내는 과정에 집중했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게 음파 분석을 해보면 글자를 놓고 소리를 읽어보면 과학적으로 소리가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세종대왕은 바로 이걸 넣고 싶었죠. 그냥 숨만 쉬지 말고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살아있음이고 하늘, 땅,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활용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의 기운을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받침 글자가 나온 거예요. 소리가 호흡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죠. 글자 하나가 하나의 호흡.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 어쨌든 믿어보시고 자 그래서 하늘, 사람, 땅에 이러한 글자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그리고 사람끼리 어울려서 사는 것이고 그 모습이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쉬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나눠지고 생각을 전달하고 이렇게 본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들어가면 또 동양사상 나오고 막 세종대왕이 어떤 원리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보기 위해서 동양사상도 봐야 되잖아요. 당시에 보편적인 지식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리의 호흡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또 이제 제 돈 들여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죠. 좀 슬퍼요, 어떨 때. 듣보자 당신이 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맞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돈도 없고, 어, 이게 제가 돈도 벌면은 다 이런데, 이런 연구에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제가 만든 책들을 많은 분들에게 기증하고 하면서, 제 돈 만들어서 인쇄 다 해가지고 연구 활동에 쓰게 하는 과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돈이 없네. 그래도 뭐 너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는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자랑이야 아니야? 어쨌건 내가 나이는 많아요. 자, 많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음.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건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훈민정음 표기를 했을 때는 어떤가?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동영상뿐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대부분 이름절만 분석을 했습니다. 소리호흡 하나기 때문에 어, 소리호흡의 두 개, 세 개 이런 거는 표현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보라고 제가 2,000개 단어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1,000개 단어는 무려 1,000개 단어는 10시간 분량으로 동영상에 올려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글자로서 리퍼블릭, 민주적인 원칙을 준수하겠다. 물론 이제 민주적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죠. 앞에 과정이, 절차가,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최대한 수렴을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일본인들의 언어학을 벗어나면 그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맞춤법 받침 제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 받침 표기, 받침 표기를 무제한으로 하면 막 사회적 혼란이 올 거 아닐까?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보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당신들의 그 논리로서 해결하지 말고 국민들이 왜 자기들이 똑똑하고 나만 똑똑하고 국민들의 수준을 못 믿냐고요. 저 간혹 가다가 댓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어떤 한 줄로서 뭔가를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말로 그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경험에서도 그리고 직관적으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자, 국민들의 수준이 그런데 어쨌건 우리의 맞춤법 받침 제한 막 이렇게 하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놨더라도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이해하는 한국인들은 분명히 자기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빠뜨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 글자로 해가지고 이 발음입니다. 긋하고 같은 F 발음이죠.
이 F 소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서는 없던 소리였죠. 영어 발음에서 나란말이 달라진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르니까 존재하는 영어 발음이죠. 그래서 이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저 앞 페이지의 동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한 이런 방식의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활용한다면 F 발음도 일본인들처럼 후 발음해서 후라이, 환타, 호일, 휘메일 이런 헤이크 뭐 이런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F 발음도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 표기 원리로 그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능력 그리고 저보다도 뛰어난 여러분들의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우리에게 물려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는 충분히 알파벳이나 발음 기호를 능가하는 뛰어난 소리 표기 체계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